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템 31 타입 주변에 널값 배치하기. 스트릭트 널 체크 설정을 처음 켜면 널이나 언디파인드가 관련된 오류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오류를 걸러내는 if 구문을 코드 전체에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타입만으로는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B 변수가 A 변수의 값으로 부터 비롯되는 값이라면 A가 널이 될 수 없을 때 B 역시 널이 될 수 없고, 그 반대로 A가 널이 될 수 있다면 B 역시 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타입 체커 모두에게 혼란스럽습니다. 값이 전부 널이거나 전부 널이 아닌 경우로 분명히 구분된다면 값이 섞여 있을 때보다 다루기 쉽습니다. 타입에 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경우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숫자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하는 익스텐트 함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익스텐트 함수가 있고요. 스트릭트 널 체크를 false로 넣네요. 일단 요거 바꿔놓고 가야겠군요. false로 넣고, 네, false로 넣으면 익스텐트 넘버의 넘버 배열을 받아서 포문을 돌리면서 민이 없으면 민을 넣고, 맥스도 넣어놓고, 민이 있으면 이제 비교를 한다. 계속 돌리면서 하면서 하는 거네요. 이 코드는 타입 체커를 통과하고, 아, 네, 지금 없어졌죠. 좀 전에 뜨던 게. 타입 체커를 통과하고, 반환 타입은 반환 타입은 넘버 배열로 추론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버그와 함께 설계적 결함이 있습니다. 설계적 결함이 뭐냐?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0인 경우에 값이 더 씌워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익스텐트 0, 1, 2의 결과는 0, 2가 아니라 1, 2가 됩니다. 요거 때문에, 그죠? not min으로 잡힐 테니까, 그렇겠죠? 넘즈 배열이 비어 있다면 함수는 undefined를 반환합니다. 빈 배열을 줄 때는 민도 맥스도 둘 다 undefined인 상태로 반환이 될 거다. 170페이지. undefined를 포함하는 객체를 다루기는 어렵고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민과 맥스가 동시에 둘 다 undefined이거나 둘 다 undefined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런 정보는 타입 시스템에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스트릭스 널체크 설정을 켜면 앞에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다시 true로 바꾸고 보면, 다시 시작하면, 네, 여기서 드러나죠. 넘버 또는 undefined 형식의 인수는 넘버 형식의 매개변수에 할당될 수 없습니다. 익스텐트의 반항 타입이 넘버 또는 undefined 배열로 추론돼요. 그러네요. 설계적 결함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익스텐트를 호출하는 곳마다 타입 오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요쯤 가면 있을까? 네. 네, 맥스 빼기 민 할 때 undefined일 수 있으니까 오류다. 다시 책으로 와서 익스텐트 함수의 오류는 undefined를 민에서만 제외했고 맥스에서는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넘버 또는 undefined였는데 if문 통과하면 여기는 넘버만 있는 게 되는 건가? 네. 두 개의 변수는 동시에 초기화되지만 이러한 정보는 타입 시스템에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맥스에 대한 체크를 추가해서 오류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버그가 2배로 늘어날 겁니다. 더 나은 해결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과 맥스를 한 객체 안에 넣고 널이거나 널이 아니게 하면 됩니다. 한 객체 안에 넣고, 네, 리절트라는 걸로 해서 배열에 넣어놓고, 널로 접어넣고, 그 다음에 리절트 자체가 없으면 그때 할당을 한다. 음. 이제는 반환 타입이 넘버 유니언, 넘버 튜플 아니면 널이 되어서 사용하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널이 아님 단원을 사용하면 민과 맥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원이 어디 있었나요, 여기? 없, 없었는데? 음, 뭐 일단 돌려보지 뭐. 아, 여기서 단원을 쓴다고?
네, 이러면 지금 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닌 거지 확실하니까 단어를 써주자. 널이 아닌 단원 대신에 단순 if 구문으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range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익스텐트의 결과값으로 단일 객체를 사용함으로써 설계를 개선했고 타입스크립트가 널 값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버그도 제거했습니다. if not result 체크는 이제 제대로 동작합니다. 널과 널이 아닌 값을 섞어서 사용하면 클래스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포럼 게시글을 나타내는 클래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건가요? 유저 포스트 아닌데? 여기 있다. 네, 유저 포스트가 있고 여기에 유저 인포 들어오고 널이거나 포스트 배열 아니면 널이거나 네, 172페이지로 가서 async init 해주는데 프로미스 얼로 패치 유저를 가져오고 패치 포스트 포 유저를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는다. 네. 두 번의 네트워크 요청이 로드되는 동안에 유저와 포스트의 속성은 널인 상태이죠. 어떤 시점에는 둘 다 널이거나 둘 중 하나만 널이거나 둘 다 널이 아닐 것입니다. 총 4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속성값의 불확실성이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널 체크가 난무하고 버그를 양산하게 됩니다. 설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준비된 후에 클래스를 만들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스태틱으로 async init을 스태틱으로 바꿔서 가져온 다음에 그제서야 인스턴스를 만드는 걸로 하는군요. 네. 이제 유저 포스트 클래스는 완전히 널이 아니게 되고 메소드를 작성하기 쉬워졌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데이터가 부분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 널과 널이 아닌 경우의 상태를 다루어야 합니다. 널인 경우가 필요한 속성은 프로미스로 바꾸면 안 됩니다. 코드가 매우 복잡해지며 모든 메소드가 비동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프로미스는 데이터를 로드하는 코드를 단순하게 만들어주지만 데이터를 사용하는 클래스에서는 반대로 코드가 복잡해지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네, 31이 엄청 금방 끝났네요. 10분도 안 걸렸네. 앞으로 쭉 이랬으면 좋겠다. 32로 갑니다. 유니온의 인터페이스보다는 인터페이스의 유니온을 사용하기. 음, 유니온의 인터페이스라는 게 인터페이스 안에서 유니온을 쓰는 거 얘기하는 것 같고, 인터페이스의 유니온은 인터페이스들을 유니온으로 조합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후자를 더 추천한다는 얘기네. 유니온 타입의 속성을 가진 인터페이스를 작성 중이라면 혹시 인터페이스의 유니온 타입을 사용하는 게 더 알맞지는 않을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벡터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작성 중이고 특정한 기하학적 지오메트리 타입을 가지는 계층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뭐야? 요거죠? 레이어 레이아웃 이렇게 세 가지 레이아웃 속성은 모양이 그려지는 방법과 위치를 제어하는 반면 페인트 속성은 스타일을 제어합니다. 레이아웃이 라인 레이아웃 타입이면서 페인트 속성이 필 페인트 타입인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합을 허용한다면 라이브러리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기 십상이고 인터페이스를 다루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은 방안은 모델 각각의 타입의 계층을 분리된 인터페이스로 둬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분리를 해서 나중에 인터페이스로 유니온으로 조합을 하자. 필은 필끼리, 라인은 라인끼리, 포인트는 포인트끼리. 뭐, 이건 뭐 그럴 만한 얘기죠. 이런 형태로 레이어를 정의하면 레이아웃과 페인트 속성이 잘못된 조합으로 섞이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아이템 28의 조언에 따라 유효한 상태만을 표현하도록 타입을 정의했습니다. 아이템 28이 뭐였나요? 한번 백 해서 잠깐 볼까요? 네, 유효한 상태만 표현하는 타입을 지향하기. 네.
그 얘기였군요. 네, 다시 돌아와서 이런 패턴의 가장 일반적인 예시는 태그된 유니온입니다. 레이어의 경우 속성 중에 하나는 문자열 리터럴 타입의 유니온이 됩니다. 인터페이스 유니온 어디까지 가야 될까? 요, 요거 얘기하는 거 본데? 네. 타입 필과 함께 라, 레이아웃이 라인 레이아웃과 포인트 페인트 타입이 쓰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 뭐, 뭐지? 이거 좀 전에 본 거 아니에요? 예시가 조금, 타입이 붙었구나. 똑같은 예시를 똑같이 반복하는 느낌인데, 타입만 추가됐네요. 앞에. 이걸로 타입으로 해서 유니온을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의 경우는, 여기까지의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레이아웃, 필 레이어를 뭐라고 하기가 애매하네. 필 이렇게 넣어보자. 라인, 포인트 넣어보자. 이러면 레이아웃에 와야 되는 거는 필이 올 수가 있고, 페인트는 여기도 똑같이 가보자, 일단. 는 여기도 필이 와야 된다. 근데 여기가 포인트가 오면 이거는 에러가 난다. 그죠? 그럼 이걸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 하는데 타입이 있으면 더 명확해진다.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것 같군요. 그러려니 하고 5번까지 본 거죠. 네, 175페이지 중간에 타입 속성은 태그이며 런타임에 어떤 타입의 레이어가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타입스크립트는 태그를 첨가하여 레이어의 타입의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음 예제에 나올 것 같은데요. 드로우 레이어. 네, 그러네요. 레이어 점 타입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네. 그러면 타입이 강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필 레이어. 네, 그러면 여기는 라인 레이어. 이렇게 라인으로 비교를 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는 포인트 레이어로 빈다. 175 맨 밑에 각 타입의 속성들 간의 관계를 제대로 모델링하면 타입스크립트가 코드의 정확성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타입 분기 후 레이어가 포함된 동일한 코드가 반복되는 것이 어수선해 보입니다. 176페이지. 태그된 유니온은 타입스크립트 타입 체커와 잘 맞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코드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잘 기억해서 필요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 타입을 태그된 유니온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보통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여러 개의 선택적 필드가 동시에 값이 있거나 동시에 언디파인드인 경우도 태그된 유니온 패턴에 잘 맞습니다. 다음 코드의 타입을 보겠습니다. 이건가요? 얘네는 둘 다 동시에 있거나 동시에 없거나 한다. 타입 정보를 담고 있는 주석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요 주석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Place of birth와 Death of birth 필드는 실제로 관련되어 있지만 타입 정보는 어떤 관계도 표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속성을 하나의 객체로 모으는 것이 더 나은 설계입니다. 방법은 널값을 경계로 두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인터페이스 person 해서 두 개로 벌스를 하나로 묶어서 인터페이스를 객체를 하나를 더 만들어 놨다. 이제 플레이스만 있고 데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벌스에 플레이스만 있고 데이트가 없다. 그러면 오류. 177. 펄슨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는 함수는 벌스 하나만 체크하면 됩니다. equalize 율로자이즈 뭐야 이게? 펄슨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는 이 p는 네임은 당연히 있는 거고 벌스만 체크를 하면
이 안에서는 벌스가 당연히 있다라고 확정이 되니까 데이트와 플레이스가 모두 나오게 된다. 타입의 구조를 손댈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API 결과이면 앞서 다룬 인터페이스의 유니온을 사용해서 속성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네임 만들고 person with verse extends name 있어요. 그러면 네임 들어가고 place of verse, death of verse 있고, 그러면 네임만 있거나 person with verse까지 있거나 이러면 이것도 똑같이 동작이 되겠죠? place of verse가 있으면 이때는 person with verse가 되는 거고, else일 때 p는 여기는 그냥 네임만 되는 거고, 그렇겠죠? 음. 앞에 두 경우 모두 타입 정의를 통해 속성 간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휴, 또 끝났어. 스무스한데요, 되게? 우리 초반에 많이 고생을 해놔서 그런가 뒤쪽이 쉬워지는 느낌? 33. 스트링 타입보다 더 구체적인 타입 사용하기. 스트링 타입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문자열 X나 문자열 Y 같은 한 글자도 모비딕, 컬미 이시마엘로 시작하는 약 120만 글자의 소설의 전체 내용도 스트링 타입입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려 한다면 혹시 그보다 더 좁은 타입이 적절하지는 않은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음악 컬렉션을 만들기 위해 앨범의 타입을 정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트링, 타이틀 스트링, 릴리즈 데이트 스트링, 리코딩 데이트 타입 스트링. 스트링 타입이 남발된 모습입니다. 게다가 주석에 타입 정보를 적어둔 걸 보면 현재 인터페이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처럼 앨범 타입의 엉뚱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무에서도 많이 이렇게 쓰일 것 같긴 한데, 네, kind of blue 앨범 있는데 전부 문자열이면 되니까 데이트가 오길 기대했는데 이런 게 왔어. 이것도 라이브랑 스튜디오 소문자가 오길 기대했는데 이런 게 왔다. 릴리즈 데이트 필드의 값은 주석의 설명된 형식과 다르며 리코딩 타입 필드의 값 스튜디오는 소문자 대신 대문자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값 모두 문자열이고 해당 객체는 앨범 타입에 할당 가능하며 타입 체크를 통과합니다. 또한 스트링 타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앨범 객체를 사용하더라도 매개 변수 순서가 잘못된 것이 오류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79페이지. 요 펑션 리코드 릴리즈 요거네요. 요거로 했을 때 타이틀과 데이트 가지고 네, 데이트 타이틀 넘겨 뒤바 순서를 바꿨군요. 순서를 바꿨는데 못 잡아내네요. 여기서 리코드 릴리즈 함수에 호출해서 매개 변수들의 순서가 바뀌었지만 둘 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타입 체커가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앞에 예제처럼 스트링 타입이 남용된 코드를 문자열을 남발하여 선언되었다. 스트링리 타입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타입의 범위를 좁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억지스러운 얘기실 수 있지만 가수 이름이나 앨범 제목으로 모비딕의 전체 텍스트가 쓰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티스트나 타이틀 같은 필드에는 스트링 타입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릴리즈 데이트 필드는 데이트 객체를 사용해서 날짜 형식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코딩 타입 필드는 라이브와 스튜디오 단 두 개의 값으로 유니온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타입으로 스튜디오 라이브 해서 리코딩 타입을 지정하고 릴리즈 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으로 지정을 해보겠다. 앞에 코드처럼 바꾸면 타입스크립트는 오류를 더 세밀하게 체크합니다. 여기서 대문자로 쓰였더니 에러다. 180. 이러한 방식에는 세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을 명시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른 곳으로 값이 전달되어도 타입 정보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레코딩 타입의 앨범을 찾는 함수를 작성한다면 다음처럼 정의할 수 있습니다. get 앨범 오브 타입, 리코딩 타입, 그리고 앨범 배열 했는데 리턴을 했어. 빈 배열을 했는데 반환값이 앨범 배열로 잡혔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여기는 타입을 지정했으니까. 근데 get 앨범 오브 타입 함수로 호출하는 곳에서 리코딩 타입 값이 스트링 타입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주석으로 써놓은 스튜디오 또는 라이브는
앨범 정의에 숨어 있고, 네.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리코딩 타입이 스튜디오 또는 라이브러리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타입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해당 타입의 의미를 설명하는 주석을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음? 패스야 이거 지금? 문제없이 넘어간다는 얘기야? 아, 근데 주석으로 What type of environment was this recording made in? 라이브냐 스튜디오냐? 캣 앨범스 오브 타입이 맞는 매개 변수를 스트링 대신 리코딩 타입으로 바꾸면 함수를 사용하는 곳에서 리코딩 타입의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어, 뒤에 예제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기야? 나보고 하라는 얘기야? 어, 뭐지? 복사. 부- 아, 키보드가 잠깐 꺼졌었나 봐요. 그렇구나. 다시 복사. 어? 아하이 거참. 여기는 복사. 그래서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앨범이 없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오든 간에 뭐 여기다 올리면은 라이브 또는 스튜디오가 보인다. 아, 이해하셨어요? 요거 한다고 지금 복사법 붙여넣기 한다고 시간을 날렸네. 아무튼 별거 아니었고. 180페이지 밑에 쪽 세 번째. 키오브 연산자로 더욱 세밀하게 객체의 속성을 체크가 가능해집니다. 키오브 관련 내용이 2번 아이템 마지막까지 이어짐으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래요. 키오브 예시가 플럭이 나오고 있구나. 네. 함수의 매개 변수에 스트링을 잘못 사용하는 일은 흔합니다. 어떤 배열에서 한 필드의 값만 추출하는 함수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언더스코어 라이브러리는 플럭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플럭. 레코드를 받아서 키를 받아서 매핑 돌려서 그 키에 해당하는 애들만으로 배열을 뽑아낸다. 플럭 함수의 시그니처를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응? 요건 요거네요. 요게 지금 새로 한 거네요. 타입 체크가 되긴 하지만 애니 타입이 있어서 정밀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애니 반환 값이 있어서 정밀하지 못하다. 특히 반환값에 애니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설계입니다. 먼저 타입 시그니처를 개선할 첫 단계로 제너릭 타입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제너릭을 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나? 아직 N인가? 레코드가 T고 그럼 맞지? 아닌가? 일단 이 상태에서 보면 R키 여기는 스트링 형식의 식을 언노운 인덱스 형식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요소의 암시적으로 애니 형식이 있습니다. 아,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키의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다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앨범의 배열을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기존의 스트링 타입의 넓은 범위와 반대로 키는 단 4개의 값. 아티스트, 타이틀, 릴리즈 데이트, 리코딩 타입만이 유효합니다. 다음 예시는 키 오브 앨범 타입으로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다음 예시로 넘어가서 네, 여기 키 오브 앨범 그러면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 게 아티스트, 리코딩 타입, 릴리즈 데이트, 타이틀 이렇게만 있다. 그러므로 스트링을 키 오브 T로 바꾸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키 오브 T로 바꾸면 해결.
그러면 요거 응답값을 지워놓고 보면 어떻게 나오나? 아, t 타입 오브 키 오브 t의 t 배열 그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이 코드는 타입 체커를 통과합니다. 또한 타입스크립트가 반환 타입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게 없어도 추론이 잘 됐죠. 플럭 함수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추론된 타입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t 키 오브 t는 t 객체 내에 가능한 모든 값의 타입입니다. 그런데 키의 값으로 하나의 문자열을 넣게 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 적절한 타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onst release date 요건가? 네. 요거에 대해서 추론 잘 됐고, 근데 release date 플러그로 앨범즈에서 release date를 뽑아라 라고 하면 얘는 그쵸, 릴리즈 데이트가 원래는 데이트가 와야 되는데 지금 추론한 게 스트링 데이트 배열로 잡았네요. 그죠, 데이트여야 하는데 책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릴리즈 데이트의 타입은 스트링 또는 데이트 배열이 아니라 데이트 배열이어야 합니다. 키 오브 t는 스트링에 비하면 훨씬 범위가 좁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넓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더 좁히기 위해서 키 오브 t의 부분 집합, 아마도 단일값으로 두 번째 제너링 매개 변수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두 번째를 쓴다. extend t, key of t. 그러고선 여기는 k를 넣자. 이러면 이렇게 추론이 됐죠. 다시 tkt로 배열로. 이때는 데이트로 또 확정이 됐네요. 이제 타입 시그니처가 완벽해졌습니다. 플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출하면서 제대로 반환 타입이 추론되는지, 무효한 매개 변수를 방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 네. 릴리즈 데이트를 넣으면 여기 타입은 배열, 데이트 배열. 요거는 스트링 배열. 요거는 리코딩 타입 배열. 여기는 리코딩 데이트를 했는데 왜 릴리즈 데이트여야 되는데 여기 틀렸다라고 잡아냈군요. 네, 182페이지 밑에 매개 변수 타입이 정밀해진 덕분에 언어 서비스는 앨범의 키에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동 완성. 네, 자동 완성. 이거는 오케이 이제. 이러면 데이트가 나오지. 스트링은 any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무효한 값을 허용하고 타입 간의 관계도 감추어 버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타입 체커를 방해하고 실제 버그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 스트링의 부분 집합을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은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타입 안전성을 크게 높입니다. 보다 정확한 타입을 사용하면 오류를 방지하고 코드의 가독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템 33도 끝이군요. 어휴, 아주 스무스해요. 34. 쭉 이어갑니다. 어디까지 가면 4장이 아직 그래도 몇 개 더 남았네요. 37, 30, 37까지 가야 되네. 자, 아이템 34. 부정확한 타입보다는 미완성 타입을 사용하기. 타입 선언을 작성하다 보면 코드의 동작을 더 구체적으로 또는 덜 구체적으로 모델링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입이 구체적일수록 버그를 더 많이 적고 타입스크립트가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타입 선언의 정밀도를 높이는 일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수가 발생하기 쉽고 잘못된 타입은 차라리 타입이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템 31에서 보았던 GeoJSON 형식의 타입 선언을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GeoJSON 정보는 각각 다른 형태의 좌표 배열을 가지는 몇 가지 타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라인 스트링, 폴리곤. 그 포인트는 점 하나니까 코디네이트가 배열 하나, 1차원 배열. 라인 스트링은 2차원 배열, 폴리곤은 3차원 배열.
그리고 타입 지오메트리는 포인트냐, 라인 스트링이냐, 폴리곤이냐 이렇게 있다. 다른 것들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좌표에 쓰이는 넘버 배열이 약간 추상적입니다. 여기서 넘버 배열보다는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므로 튜플 타입으로 써놓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튜플 타입으로 이렇게 지오 포지션이란 걸로 지정을 해보자. 그러면 포인트는 지오 포지션이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etc. 이러고만 해. 이 정도는 적어놓을 수 있지 않나? 지오 포지션 요거 그렇게 어렵나?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이것도 너무 그런가? 라인 스트링 아니죠? 이건 괜찮죠? 얘네는? 요게 지금 점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폴리곤이면 다각형이니까 점이 여러 개씩 있어. 세 개 따로 만든다고요? 1D 포지션, 2D 포지션 이렇게. 그러면 되겠네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넘어가서 타입을 더 구체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더 나은 코드가 된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코드를 공개한 후에 좋아요 개수가 올라갈 것을 기대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코드가 빌드를 깨뜨린다면 불평하는 사용자들의 모습만 보게 될 겁니다. 코드에는 위도와 경도만을 명시했지만 GeoJSON의 위치 정보에는 세 번째 요소인 고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입 선언을 세밀하게 만들고자 했지만 시도가 너무 과했고 오히려 타입이 부정확해졌습니다. 현재의 타입 선언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사용자들은 타입 단원문을 도입하거나 as any를 추가해서 타입 체커를 완전히 무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이슨으로 정의된 리스프와 비슷한 언어의 타입 선언을 작성한다고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겠죠? 리스프와 비슷한 언어의 타입 선언을 작성한다. 12, 문자열 레드. 그 다음에 플러스 1, 2. 아, 이거 그거군요. 앞에 연산자를 넣어놓고 뒤에 하나씩 해가지고 20 나누기 2고 이거는. 위에 거는 1 더하기 2고. 이거는 20이 10보다 크면 레드, 그렇지 않으면 블루. 그 밑에 거는 뭐 RGB로 250127인가 보죠? 맵박스 라이브러리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많은 기기에서 지도 기능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다음에 이런 동작을 모델링 해볼 수 있는 입력값의 전체 종류입니다. 모두 허용, 문자열 숫자 배열 허용, 문자열 숫자에 알려진 함수 이름으로 시작하는 배열 허용, 각 함수가 받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정확한지 확인, 각 함수가 받는 매개 변수의 타입이 정확한지 확인. 처음에 두 개 옵션은 간단합니다. 모두 허용, any. 그 다음에 문자열 숫자 배열 허용, 익스프레션 2까지는. 그런데 또한 표현식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테스트 세트를 도입해 보겠습니다. 타입을 구체적으로 만들수록 정밀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템 52. 그래서 테스트의 익스프레션 2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자. 요거는 잡아냈다. 여기는 any 배열이니까 이건 다 오케이. 다 오케이. 정밀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튜플의 첫 번째 요소의 문자열 리터럴 타입의 유니온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타입 fn name이라고 해서 4층 연산 있고 크기 비교, 그 다음에 케이스, RGB까지만 허용되게. 그리고 컬 익스프레션으로 첫 번째는 배열이 오고 나머지에는 다시 또 배열이 오게끔 지정을 해놓고 있군요. 그리고 익스프레션 3라는 거는 넘버가 오거나 스트링이 오거나 아니면 아예 컬 익스프레션이 오거나. 그럼 얘는 잡아냈고 얘가 이제 배열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 첫 번째는 무조건 fn 네임이 와야 된다라는 게 강제가 되니까 요거는 할당할 수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오류를 하나 더 잡았습니다. 각 함수의 매개 변수 개수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함수 호출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재기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타입스크립트 3.6에서는
함수의 매개 변수 개수를 알아내기 위해 최소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여러 인터페이스를 호출 표현식으로 한 번에 묶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인터페이스를 나열해서 호출 표현식을 작성합니다. 고정 길이 배열은 튜플 타입으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색해 보일 수는 있지만 다음 코드처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4 컬 익스프레션 순서가 이래도 되는군요. 전 이런 거 보면 맨날 순서 고치고 싶어. 이렇게. 아무튼 이게 다 밑으로 아, 더 고치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원래대로 가고 매스콜, 페이스콜, RGB콜 매스일 경우에 타입 정의 그다음에 케이스콜일 때, RGB콜일 때 랭스를 4로 강제 여기는 익세트라니까 짝수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 16개까지만 써놓은 것 같으네요. 네, 이제 187페이지. 인스프레션 표 4에 대해서 트루는 당연히 잡아내고 여기에서 넘버는 못 온다. 스트링이 와야 된다. 케이스에 케이스 콜의 익스프레션 4인데 컬 익스프레션으로 매스 콜은 요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랭스가 3이 맞죠? 익스프레션 4 스트링이나 넘버나 올 수 있는데 여기가 에러를 잡아내는 게 문제인데요. 네, 아무튼 일단 책 내용을 보면 이제 무효한 표현식에서 전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타입스크립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짝수 길이의 배열 같은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나면 엉뚱한 메시지를 출력하며 별별에 대한 오류는 오히려 이전 버전보다 메시지가 부정확해집니다. 타입 정보가 더 정밀해졌지만 결과적으로 이전 버전보다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잘못 사용된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하긴 하지만 오류 메시지는 더 난해해졌습니다. 언어 서비스는 타입스크립트 못지않게 타입스크립트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타입 선언으로 인한 오류 메시지를 살펴보고 타입 선언이 동작해야 하는 곳에서는 자동 완성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타입 선언은 더 구체적이지만 자동 완성을 방해함으로 타입스크립트 개발 경험을 해치게 됩니다. 이 부분 왜 에러인지 모르겠어. 케이스가 왔을 때 첫 번째는 익스프레션 4가 올 수 있는데 익스프레션 4는 넘버 스트링 컬 익스프레션 중에 하나고 그러면 컬 익스프레션을 보니까 다시 케이스이거나 매스이거나 RGB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 표현이니까 매스를 잡았고 여긴 또 익스프레션 4야. 그러면 돼야 되는데? 아무튼 네. 아무튼 복잡해졌더니 188페이지 타입 선언의 복잡성으로 인해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익스프레션 4는 모든 수학 연산자에 2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지만 맵박스 표현식에서는 플러스와 별과 더 많은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을 음수로 바꿔주는 마이너스는 1개의 매개 변수만 필요합니다. 익스프레션 4는 이러한 경우들의 잘못된 오류를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가 3이 있다면 오류를 잡겠지. 전반적으로 다 이걸로 인식을 못하니까 다른 걸로 찾아가나 봐요.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가 있으니까 매스컬일 거다라고 단정을 짓고선 나머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인자가
개수가 4개가 돼버리니까 율로 다른 걸로 가나봐. 컬리 익스프레션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잡해져서 그러네요. 근데 코드를 정밀하게 만들려던 시도가 너무 과했고 그로 인해 코드가 오히려 더 부정확해졌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함을 바로잡는 방법을 쓰는 대신 테스트 세트를 추가하여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코드는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타입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입을 정제할 때 불쾌한 골짜기, 은유를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웅긴이 맨 밑에서 불쾌한 골짜기란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어설프게 인간과 비슷한 로봇에서 느끼는 불쾌함을 뜻합니다. 저자의 의도는 타입 선언에서 어설프게 완벽을 추구하려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네. 어설프게 완벽을 추구하지 말자. 일반적으로 애니 같은 매우 추상적인 타입은 정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타입이 구체적으로 정제된다고 해서 정확도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타입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부정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게 이번 챕터에서 하고 싶은 얘기 전체인 것 같군요. 네. 이해하려고 굳이 애쓰지 말고 넘어가. 어차피 안 되도록 의도해놓은 예제이니까. 아이템 35. 데이터가 아닌 API와 명세를 보고 타입 만들기. 이 장의 다른 아이템들에서는 타입을 잘 설계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반대로 설계가 잘못되면 무엇을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잘 설계된 타입은 타입스크립트 사용을 즐겁게 해주는 반면 잘못 설계된 타입은 비극을 불러옵니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타입 설계를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입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파일 형식, API, 명세 등 우리가 다루는 타입 중 최소한 몇 개는 프로젝트 외부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타입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시 데이터가 아니라 명세를 참고해 타입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명세를 참고해 타입을 생성하면 타입스크립트는 사용자가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에 예시 데이터를 참고해 타입을 생성하면 눈앞에 있는 데이터들만 고려하게 되므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31에서 피처의 경계상자를 계산하는 Calculated Bounding Box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구현은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Calculated Bounding Box 이건가요? 이거는 좀 뒤에 넘어간 얘기인 것 같고 요쯤에서 다시 해야 되나 본데? 그러냐고? Calculated 그냥 책을 보면요. Calculate Bounding Box는 피처라고 하는 F 매개변수를 받고 반환값이 바운딩 박스이거나 널이거나 그렇다. 그 박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헬퍼 함수가 내부 함수로 있고 지오메트리가 있으면 헬퍼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박스를 리턴한다. 넘어가서 190페이지. 피처 타입은 명시적으로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아이템 31에 등장한 포커스 온 피처 함수 예제를 사용해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GeoJSON 명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행히도 definitely typed에는 이미 타입스크립트 타입 선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익숙한 방법을 이용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다는군요. 타입스로 GeoJSON 추가를 해주면 추가를 해주면 GeoJSON 선언을 넣는 순간 타입스크립트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1번에서 말고 한 번쯤에서 여기서 가야 될까? import feature from GeoJSON 피처 식별자가 중복되었다. 요 부분. 네.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코디네이츠라는 게 없다. 네, 이 피처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고 가져다 쓰려고 했더니 코디네이츠가 없다. 네, 190페이지 밑에 지오메트리의 코디네이츠 속성이 있다고 가정한 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점선 다각형을 포함한 많은 도형에서는 맞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GeoJSON은 다양한 도형의 모음인
지오메트리 컬렉션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도형 타입들과 다르게 지오메트리 컬렉션에는 코디네이트 속성이 없습니다. 지오메트리 컬렉션 타입인 피처를 사용해서 calculated 바운딩 박스를 호출하면 undefined의 0 속성을 읽을 수 없다는 오류를 발생합니다. 이 오류는 또 어디 바운딩? 이거 호출하면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피처를 뭘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컬렉션 타입인 피처를 사용하면 그때는 오류를 뱉을 거다. 그 얘기인 거죠. 얘가 없기 때문에. 이 오류를 고치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 코드처럼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명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오메트리를 들어왔을 때 여기 타입이 지오메트리 컬렉션이면 이거 어떻게 적어놨지? 스러운 에러를 하면 된다. 그러면 타입 요게 걸러졌으니까 여기서는 오케이. 포지션 이렇게 잡히네요.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도형의 타입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정지된 타입에 한하여 geometry.coordinate의 참조를 허용하게 됩니다. 차단된 지오메트리 컬렉션 타입의 경우 사용자에게 명확한 오류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오메트리 컬렉션 타입을 차단하기보다는 모든 타입을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조건을 분기해서 헬프 함수를 호출하면 모든 타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정제하여 분기하여 6인가요? 이때는 헬퍼를 호출할 때 지오메트리에 지오메트리즈라는 게 있나 보죠? 컬렉션 안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하고 맨 밑에 그동안 GeoJSON을 사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GeoJSON의 타입선언을 직접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직접 작성한 타입선언에는 지오메트리 컬렉션 같은 예외 상황이 포함되지 않았을 테고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명세를 기반으로 타입을 작성한다면 192페이지 현재까지 경험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하여 작동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API 호출에도 비슷한 고려사항들이 적용됩니다. API 명세로부터 타입을 생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GraphQL처럼 자체적으로 타입이 정의된 API에서 잘 동력합니다. GraphQL API는 타입스크립트와 비슷한 타입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능한 모든 쿼리와 인터페이스를 명세하는 스키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특정 필드를 요청하는 쿼리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GitHub GraphQL API를 사용해서 저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는 코드는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긴 넘어갔는데 없는 것 같죠? 네, GraphQL이라서 없나 봐요. 쿼리로 리파지토리 찔러서 오너는 마이크로소프트, 네임은 타입스크립트 해놓고 크리에이티드 데이시랑 디스크립션 정보를 요청했어. 결과는 데이터로 넘어오고 리파지토리 안에 크리에이티드의 디스크립션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GraphQL의 장점은 특정 쿼리에 대해 타입스크립트 타입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GeoJSON 예제와 마찬가지로 GraphQL을 사용한 방법도 타입의 널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GitHub 저장소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조회하는 쿼리입니다. get 라이선스, 리파지토리, 디스크립션, 라이선스, 인포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골뱅이 오너와 달러 오너와 달러 네임 여기 변수로 받는 부분이죠. 스트링 뒤에 느낌표가 있어요. 얘네는 타입이 정의된 GraphQL 변수입니다. 타입 문법이 타입스크립트와 매우 비슷합니다. 스트링은 GraphQL의 타입입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스트링이 됩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에서 스트링 타입은 널이 불가능하지만 GraphQL의 스트링 타입에서는 널이 가능합니다. 타입 뒤에 느낌표는 널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네, 단원인 거죠. GraphQL 쿼리를 타입스크립트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많은 도구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는 아폴로입니다. 다음은 아폴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이걸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CLI로 쓰는 건 처음 보네요. 아무튼 쿼리에서 타입을 생성하려면 GraphQL 스키마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api.github.com/graphql로부터 스키마를 넣습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 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쿼리 매개 변수와 응답 모두 인터페이스가 생성되었습니다. 이게 응답이 올 때 익스포트 인터페이스를 같이 해주는군요. 응답값 안에 인터페이스가 생성되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는요. 그럼 널 기능 여부는 스키마로부터 응답 인터페이스로 변환되었습니다. 리파지토리 디스크립션 라이센스 인포 SPDX ID 속성은 널이 가능한 반면 다시 한번 앞에를 좀 볼까요? 193페이지 뒤 이제 인터페이스 can 라이센스 리파지토리 라이센스 인포 거를 보면은 여기에 SPDX ID에 스트링 널 들어가 있고 뒷장 넘어가서 첫 번째도 스트링 널이 있고 맨 밑에 can 라이센스 베리어블즈는 스트링만 있고 스트링 요 얘기인 것 같죠? 그 다음에 편집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석은 JSDAC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동으로 생성된 타입 정보는 API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쿼리가 바뀐다면 타입도 자동으로 바뀌며 스키마가 바뀐다면 타입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타입은 단 하나의 원천 정보인 GraphQL 스키마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타입과 실제 값이 항상 일치합니다. 만약 명세 정보나 공식 스키마가 없다면 데이터로부터 타입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퀵타입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된 타입이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동 타입 생성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도움 API에 대한 타입 선언은 공식 인터페이스로부터 생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시스템을 정확히 모델링하고 타입스크립트가 오류나 코드상에 의도치 않은 실수를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아이템 36 가겠습니다. 해당 분야의 용어로 타입 이름 짓기. 지금까지 타입의 형태와 값의 집합에 대해 수없이 다루었지만 타입의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름 짓기 역시 타입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선된 타입, 속성, 변수의 이름은 의도를 명확히 하고 코드와 타입의 추상화 수준을 높여줍니다. 잘못 선택한 타입 이름은 코드의 의도를 왜곡하고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게 됩니다. 동물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애니멀, 네임, 인덴저드, 헤비tat, 레오파드. 이 코드에는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96. 네임은 매우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동물의 학명인지 일반적인 명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데인저드 속성이 멸종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불리한 타입을 사용한 것이 이상합니다. 이미 멸종된 동물을 트루로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멸종 위기 또는 멸종으로 생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식지를 나타내는 헤비텟 속성은 너무 범위가 넓은 스트링 타입일 뿐만 아니라 서식지라는 뜻 자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속성들보다도 훨씬 모호합니다. 객체의 변수명이 레오파드이지만 네임 속성의 값은 스노우 레오파드입니다. 객체 이름과 속성의 네임이 다른 의도로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이 예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속성에 대한 정보가 모호하기에 해당 속성을 작성한 사람을 찾아서 의도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속성을 작성한 사람은 아마도 회사에 이미 없거나 코드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또는 속성을 작성한 사람을 찾기 위해 기록을 뒤졌을 때 작성한 사람이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음 코드의 타입 선언은 의미가 분명합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데? 네. 컨저베이션 스테이터스, 커픈 클라이메이트, 스노우 레오파드, 애니멀, 커먼 제너스 스피시즈 스테이터스 클라이메이트. 아유. 이 코드는 다음 세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네임은 커먼 네임, 제너스, 스피시즈 등 더 구체적인 용어로 대체했습니다. 인덴저드는 동물 보호 등급에 대한 IUCN의 표준 분류체계인
컨저베이션 스테이터스 타입의 스테이터스를 변경했다. 컨저베이션 스테이터스. 네. 헤비텟은 기후를 뜻하는 클라이메이츠로 변경되었으며 쾌펜 기후 분류. 아, 이게 쾌펜이구나. 위에 점 두 개가 안 붙어서. 아무튼 이번 예제는 데이터를 훨씬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찾기 위해 사람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쾌펜 기후 분류 체계를 공부하거나 동물 보호 생태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면 온라인에서 무수히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코드로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분야에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어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해당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수년, 수십 년, 수세기에 걸쳐 다듬어져 왔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 사용자와의 소통에 유리하며 타입의 명확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정 용어를 다른 의미로 잘못 쓰게 되면 직접 만들어낸 용어보다 더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타입, 속성, 변수에 이름을 붙일 때 명심해야 할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때는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어를 사용합니다. 동의어를 사용하면 글을 읽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코드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의미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인포, thing, 아이템, 오브젝트, 엔티티 같은 모호하고 의미 없는 이름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엔티티라는 용어가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귀찮다고 무심코 의미 없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포함된 내용이나 계산된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node list보다는 디렉토리가 더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디렉토리는 구현의 측면이 아니라 개념적인 측면에서 디렉토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좋은 이름은 추상화의 수준을 높이고 의도치 않은 충돌의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36. 뭐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내용이었네요. 37. 공식 명칭에는 상표를 붙이기. 구조적 타이핑의 특성 때문에 가끔 코드가 이상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를 보겠습니다. vector2d, calculate norm, 그 다음에 vector3d, calculate norm, 이것도 오케이. 이 코드는 구조적 타이핑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수학적으로 따지면 2000 벡터를 사용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calculate norm 함수가 3000 벡터를 허용하지 않게 하려면 공식 명칭을 사용하면 됩니다. nominal 타이핑.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타입이 아니라 값의 관점에서 vector2d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식 명칭 개념을 타입스크립트에서 흉내내려면 상표, 브랜드를 붙이면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스타벅스가 아니라 커피. 네. 비유가, 네. 여기다 브랜드를 붙였다. 2D라고. 이게겠죠? 네. 그리고 2D를 받게끔 무조건 한 거겠죠? 네. 여기는 브랜드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겠죠? 만약에 근데 브랜드를 2D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브랜드 속성이 호환되지 않는다. 얘는 지금 스트링으로 잡혔네? as const. 네. 됐죠? 됐네? 아무튼 상표를 사용해서 calculate norm 함수가 벡터 2D 타입만 받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벡터 3D 값에 브랜드 2D라고 추가하는 것 같은 악의적인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악의적인 사람입니다. 네. 다만 단순한 실수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상표 기법은 타입 시스템에서 동작하지만 런타임에 상표를 검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입 시스템이기 때문에 런타임 오버헤드를 없앨 수 있고 추가 속성을 붙일 수 없는 스트링이나 넘버 같은 내장 타입도 상표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 경로를 사용해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는 함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런타임에는 절대 경로로 시작하는지 체크하기가 쉽지만 타입 시스템에서는 절대 경로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 기법을 사용합니다. 브랜딩, 앱솔루트 패스, 스트링 엔드 브랜드의 ABS. 그래서 여기서는 앱솔루트 패스를 넘겼다.
그리고 패스가 있으면 여기서 이즈를 썼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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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트링 타입이면서 브랜드 속성을 가지는 객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앱솔루트 패스는 온전히 타입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만약 패스 값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둘 다 될 수 있다면 타입을 정제해주는 타입 카드를 사용해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타입 카드 이 부분인가요? 패스 스트링인데 앱솔루트 패스이면 오케이고 그 외에는 앱솔루트 패스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얘가 그냥 스트링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링일 수도 있고 앱솔루트 패스일 수도 있는 상태이니까 스트링 형식이라고 봐서 그런 것 같죠? if 체크로 타입을 정제하는 방식, 여기서 else를 넣어도 똑같겠지? else를 넣으면 이번에는 스트링 타입인 게 확실한 거죠? 여기는 앱솔루트 패스인 게 맞고 여기는 스트링인 게 맞고 if 체크로 타입을 정제하는 방식은 매개 변수 패스가 절대 경로인지 또는 상대 경로인지에 따라 분기하기 때문에 분기하는 이유를 주석으로 붙이기에도 좋습니다. 단 주석이 오류를 방지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반면 로직을 분기하는 대신 오류가 발생한 곳에 패스 에즈 패스 앱솔루트 패스를 사용해서 오류를 제거할 수도 있지만 단원문은 지양해야 합니다. 단원문을 쓰지 않고 앱솔루트 패스 타입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앱솔루트 패스 타입을 매개 변수로 바꾸거나 타입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뿐입니다. 상표 기법은 타입 시스템 내에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속성들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목록에서 한 요소를 찾기 위해 이진 검색을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이진 검색은 이미 정렬된 상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목록이 이미 정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록이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타입스크립트 타입 시스템에서는 목록이 정렬되어 있다는 의도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예제처럼 상표 기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브랜드 솔티드 라는 거를 써보자. 솔티드 리스트라는 거를 음. 그리고 여기서는 솔티드 리스트만 받게끔 이즈 소티드는 응답 값이 또 is를 써서 이렇게 반환하게끔 해주고 있고 정렬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리고 파이너리 서치를 호출하려면 정렬되었다는 상표가 붙은 sorted list 타입의 값을 사용하거나 is sorted를 호출하여 정렬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is sorted에서 목록 전체를 루프 도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제는 타입 체커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 널이 아닌 객체를 받거나 조건문을 사용해서 해당 객체가 널이 아닌지 체크하는 코드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넘버 타입에도 상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단위를 붙여보겠습니다. 네, 브랜드, 미터, 세컨즈 이런 걸 붙이고 있군요. 여기는 에즈로 단원을 하고 있군요. 오, 넘버 타입에 상표를 붙여도 산술 연산 후에는 상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경우 이거 다음 예제 있을래나? 있네. 네, 여기 넘버로 잡히고 도 넘버로 잡힌다. 그러나 코드에 여러 단위가 혼합된 많은 수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숫자의 단위를 문서화하는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음, 네, 단위를 지정하는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 타입만 지정됐을 뿐 이게 뭐 값에는 이 객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닐 테니까 그런 거겠죠? 네.
4장 끝. 5장, 6장, 8장까지 있는 거죠? 5, 6, 7, 8. 네, 성표기법 재미나네요. 브랜드. 커피 대신, 뭐였지? 스타벅스 대신 커피?